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816년 7월 2일부터 28일까지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발생한 조난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16년 프랑스 언론에 떠들썩한 기사 하나가 나게 됩니다. 메두사호에 탑승했던 생존자가 사고 경위를 말한 내용이 실렸는데 이로 인해 온 프랑스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메두사호가 자초된 후 뗏목으로 탈출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공개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육을 먹었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밝혀지는 강자의 양육강식, 그리고 국가와 사회, 지도층의 부조리에 대한 것들로 인해 계속적인 충격을 받게 됩니다. 메두사호의 조난 사건은 프랑스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정부의 무능함과 부패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낭만주의 화가였던 테오도르 제리코는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메두사호의 뗏목이란 그림을 그려 파리 살롱전에 출품하기도 합니다. 이 그림은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명작이 되었습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적 배경부터 알아볼까요? 19세기 프랑스는 대혁명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었으며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대패한 후 실각하면서 루이 18세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루이 18세는 부르봉 왕가를 복원하기 위하여 유럽 각국으로 망명했던 귀족들을 다시 프랑스로 불러오게 됩니다. 또한 프랑스는 영국에 빼앗겼던 식민지 영토를 되돌려 받기 위해 굴욕적인 보상을 해주었으며 영국으로부터 아프리카의 세네갈에 대한 권리를 이양받게 됩니다. 이로써 루이 18세는 예전의 식민지를 재건하기 위해 세네갈로 갈 원정대를 꾸리게 됩니다. 이 원정대를 위한 함선으로는 나폴레옹의 명으로 건조했던 함선 중 한 척으로 1810년 건조된 가장 현대적이며 빠른 메두사호가 선택됩니다. 선장으로는 루이 18세의 측근으로 퇴역한 지 오래되어 감각이 떨어지고 주변인의 신뢰도 얻지 못하던 51세의 쇼말의 백작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선장은 승선 경험이 부족했음에도 왕당파 귀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감투를 쓰게 됩니다. 원정대에는 새 총독인 줄리앙 데지레 슈말츠 대령을 비롯하여 행정 직원과 군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과 정착민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선장 자리를 얻으려 돈을 쓴 쇼말의 선장은 뒷돈을 받고 사람을 더 태웠으며 정원이 326명인 메두사호에 400여 명이 승선하게 됩니다. 다음은 메두사호의 조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이 원정대는 메두사호를 선두로 하여 보급선인 아르고스호, 님프호, 루아르호와 같이 1816년 6월 17일 프랑스 로슈포르에서 출항합니다. 그러나 이 항해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4척의 배 중 가장 먼저 도착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쇼말의 선장은 베테랑 선원들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항로가 아닌 연안을 따라 항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것은 비록 시간은 빠를지 모르지만 수많은 암초와 저지대로 인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2주간의 항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거리를 두고 따라오던 다른 한 척의 배는 위험을 감지하고 항로를 변경하자 메두사호는 홀로 위험한 항해를 지속하게 됩니다. 서아프리카 해안에 도달한 7월 2일 아침, 메두사호는 해안의 모래톱에 걸려 자초되고 맙니다. 배가 모래톱에 걸린 것이었기에 그들은 조수가 모래톱에서 배를 꺼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합니다. 만약 이때 3톤이 넘는 40여 대의 대포를 버려 배의 무게를 가볍게 했다면 이 상황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기를 버렸을 때의 처벌을 두려워한 선장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 일이 지나도 배는 움직이지 않자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길이 20m, 너비 7m의 대형 뗏목을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선원들은 만들어진 뗏목을 기계라고 불렀으며 여기에 여분의 돛과 밧줄, 음식과 물통, 그리고 기타 물건들을 놓았습니다. 7월 4일에 잠시 동안 배가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다가 거칠어지면서 모래톱이 배가 가라앉는 것을 막아주기를 기대했지만 결국 배는 기울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메두사호에는 6척의 구명정이 있었고 수용 인원을 최대로 태우더라도 승선 인원의 절반 정도만 태울 수가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구명정에 탑승할 명단을 작성하게 됩니다. 선장 등 높은 관직의 사람들은 구명정을 차지했으며 힘없고 하위직의 사람들은 구명정을 탈 수 없어서 뗏목을 타게 됩니다. 뗏목에 탑승한 사람들은 비무장으로 타야 했지만 그들 중 일부 인원들은 칼과 총을 숨기고 탑승합니다. 처음 계획은 구명정이 뗏목을 밧줄로 견인하여 세네갈강 삼각주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7월 5일 새벽 메두사호의 자이반 타이반으로 남겨진 17명을 제외하고 구명정과 뗏목을 이용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떠난 사람들의 탈출은 시작됐지만 배와 뗏목을 너무 무거웠고 게다가 바람도 많이 불지 않아 해안이 아닌 대해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자 뗏목에 연결된 밧줄을 끊어버리고 각각 삶은 모색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자료는 없지만 뗏목을 달고서는 위험하다고 위협을 느낀 선장이 밧줄을 끊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선장은 무리한 항해로 배를 난파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나머지 사람들을 버렸습니다. 뗏목에 있던 사람들은 경악하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으며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그때 뗏목에는 147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 중 30명은 여성 1명을 포함한 선원과 승객이었으며 나머지는 군인들이었습니다. 147명의 사람들은 희망의 끈인 밧줄이 끊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을 수가 없었고 6척의 구명정이 해안으로 향하는 것을 마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자 중 1명이 거기서 심각한 절망을 느꼈다고 회상하기도 합니다. 뗏목에는 쿠키 1상자, 물 2통, 와인 5개가 있었으며 더 안 좋은 것은 147명이 타기에는 자리가 비좁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음식과 음료뿐만 아니라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무기를 몰래 반입했던 장교들은 뗏목 중앙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힘없는 자들은 가장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자리는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고 바다에 빠질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미 첫날 밤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뗏목 바닥을 이룬 둥근 나무 사이로 미끄러져 바다로 빠지는 사람도 있었고 다리가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합니다. 쿠키는 첫날에 다 바닥났으며 파도와 싸우는 사이에 2통의 물도 금방 없어집니다. 그들은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 와인이나 오줌을 마셨지만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마주하기 위해 술에 취하기로 결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망상 속에서 통나무에 묶은 밧줄을 끊고 바다로 헤엄쳐 가기도 했습니다. 둘째 날 밤 뗏목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69명이 사망합니다. 며칠 후도 또 싸움이 나서 39명이 더 사망하였으며 일주일 후에는 약 30명의 생존자만이 뗏목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끔찍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가죽끈이나 무기에 칼집 등 먹을 수 있는 것은 닥치는 대로 먹어야 했습니다.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며 남겨진 것이라고는 죽은 사람들의 시체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남겨진 동료들의 시체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뗏목에서 실세로 군림했던 무장한 군인들은 마지막 회의를 진행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다는 점을 명분 삼아 12명의 사람들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7월 17일, 13일간의 표류 끝에 보급선 아르고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생존한 인원은 불과 15명이었습니다. 당시 아르고스호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메두사호에 남겨진 9만 프랑을 회수하기 위해 메두사호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아르고스호는 구명정을 찾지 못했으나 메두사호를 찾던 아르고스호의 선원에 의해 구명정이 발견되어 구조되게 됩니다. 구조된 생존자 15명 중 5명은 세네갈 세인트로이스에 도착한 뒤 사망하게 됩니다. 메두사호가 난파된 지 52일 후인 8월 26일 아르고스호가 메두사호를 찾았지만 남아있던 17명 중 3명만이 구조됩니다. 17명 중 2명은 배에서 죽었고 12명은 뗏목을 타고 해안으로 가는 시도를 했지만 다시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구명정에 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침반이 있었던 총독과 쇼말의 선장의 구명정은 세인트루이스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쇼말의 선장은 조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60명이 탄 구명정들은 보급선 에코에 의해 구조됩니다. 나머지 구명정은 무인도 해안에 정박하였지만 배고픔과 갈증을 겪어야 했으며 그들 중 생존자는 며칠 안에 구조되게 됩니다. 결국 메두사호에 승선했던 400여 명 중 160명은 바다에서 죽게 됩니다. 귀향과 재판. 보급선 에코를 타고 프랑스로 가던 쇼말의 선장은 자신에게 지원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그렇듯이 프랑스 정부는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했습니다. 생존자들의 피해 배상 청구는 무시되었고 신고하겠다고 한 모든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경위와 그간의 일들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프랑스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고고하고 지성인이냥 하면서도 식민지찬탈로 비인간적 만행을 하던 사회의 악의 단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더불어 인간성의 나약함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인간은 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적일 수 있을까에 대한
철학적 질문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선장은 재판에 세워졌으나 겨우 징역 3년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권력과 같은 편이었던 선장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대형 사고를 치고도 최소한의 처벌로 죄를 피해갔습니다. 메두사호의 조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담한 해난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탐욕과 무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예술이 역사를 기록하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